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저는 꾸준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태양광, 그 다음에 인공위성 사업 등 우주 관련 사업도 굉장히 지금 다채롭게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또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큰 리스크만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럽 자동차 판매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 그거는 단기적인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전기차 판매율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러니까 한 분기는 좋고 한 분기는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 가속도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율이 그렇게 뭐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저렇게 써놨잖아요. 잔파도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의문이 없다. 네. 그 지금 요 그래프를 보니까 네네. 저기 전기차는 점선으로 따로 네네. 표시를 했는데 네네. 이 그래프가 피크를 쳤다가 떨어졌다가 피크를 쳤다가 떨어졌다가 네네네. 피크를 쳤다가 맞습니다. 떨어졌다가 저거는 이제 약간 뭐 판매 주기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한 달은 좋았다가 한 달은 안 좋고 한 달은 좋았다가 한 달은 안 좋고 아니면 분기마다 뭐 1분기는 좋았다가 2분기는 안 좋다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엔 우상향. 그러네요. 저점은 높아지는 네. 우상향이네요. 우상향을 넘어서 가속도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훼손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전기차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기보다는 각국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금을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대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원금이 없어진다라고 손치더라도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수준의 가격대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단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전기차 판매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니까. 예. 대신에 단기적으로 3, 4분기는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돼서 꾸준한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 기업들, 소재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은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엑슨모빌에서 리튬 사업 진출을 했어요. 엑슨모빌이 이제 미국에서 1위 석유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한 게 2025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연기관 차를. 그래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 2025년이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이제 톱니바퀴가 맞잖아요. 2025년 이후가 되면 폭발한다. 네, 폭발한다. 네. 진짜 빅뱅 폭발인가요? 네. 왜냐면 GM이나 포드에서도 라인업이 전기차 라인업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구나. 네. 그런 애들이 괜히 그 라인업을 늘리겠어요? 전기차에서도 선택권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비싼 차, 중간 차, 싼 차. 네. 근데 지금까지는 비싼 차만 있었다가 그렇죠. 지금에서야 이제 약간 중가적인 차가 나오고 저가 차량을 만들려고 이제 LFP 배터리를 막 박은 거예요. 근데 LFP 배터리도 사실 중국에서 과잉 생산해서 지금 싼 거지 중국에서 이제 생산 조절이 들어가면은 계속 싸지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2030년에는 또 리튬에 대한 수요가 25%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을 하면서 얘네들이 직접 이제 리튬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러네요. 석유 기업이 리튬을 한다는 건 네네. 배터리나 2차전지나 이런 쪽이 당연히 그 대세고 전망이 그렇죠. 커지니까 네. 석유 입장에서 내연기관이니까 거기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돼 있구나. 석유 대신에 리튬을 캐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각심을 갖는 거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그 셰일 석유 채굴하는 것처럼 리튬도 그런 식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튬이 그냥 광산이나 염호에서만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점토나 아니면 그런 그 석유 뽑아내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채산성이 아직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지 채산성만 맞으면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에 그런 리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비전통 리튬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이슈 나와서 네네. 그럼 트럼프가 된다고 볼 때 네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나 주가에는 뭐 큰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네. 근데 갑자기 전기차 시장을 보조금을 줄이고 스탑을 했다. 그러면 바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중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 그럼 나중에 무지하게 욕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러스트벨트 쪽 그렇죠. 그런 이제 GM 이제 노동자들, 자동차 노동자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얘가 진짜 대통령이 돼서 이걸 건든다? 국가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패권 문제도 걸려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당장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료? 거기 그렇죠. 고용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네. 몇천 명, 몇만 명 고용이 될 텐데 그거 다 싹 없애자는 건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매몰 비용이 너무 큰 그렇죠. 거죠. 너무 큰 거죠. 네.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네네네. 이게 나왔더라고요. BYD에서. 네네. 이게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 미드니켈 배터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니켈이 좀 덜 들어간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이제 90% 80% 이상은 이제 하이니켈로 보고 이제 90% 넘어가면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니켈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켈을 좀 줄이고 이 전압을 올려서 LF 배터리랑 경쟁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옛날엔 이 미드니켈 배터리가 그 시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결정 양극재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단결정 양극재가 사실 이번 연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단결정 양극재가 되면서 이 고전압을 버틸 수 있는 소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에 이제 시장성이 생겨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개발이 되면은 여기 이제 니켈 함량이 5-60% 정도 들어갈 거고요. 와, 반값 반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8-90%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드니까 이제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겠죠. 부피가 또 17% 이상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30-40% 이상 발열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발열량이 감소가 되면 셀트팩 시스템을 그 배터리를 만들 때 그 팩을 이제 없애잖아요. 네. 네, 요즘에 셀, 팩,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팩을 요즘에 없애는 추세거든요. 근데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제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팩을 없애는 걸 아직 적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드니켈 배터리로 내려간다면 이 팩을 없애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은 여기 블레이드 배터리, 그 BYD 블레이드 배터리인데 여기도 이제 팩을 없앴기 때문에 LFP 배터리 시장성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 전에는 팩이 있었을 땐 LFP 배터리가 그렇게 싸다고까지는 느껴지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팩을 없애면서 이제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가격이 내려간 상황인데 이 미드니켈로 이제 바꾸면은 이제 현재 배터리 가격의 8에서 10%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충분히 LFP 배터리랑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네. 그런데 될 것 같습니다. 그 니켈이 그래도 들어갔으니까 LFP보다는 효율이 좋은 거네요. LFP보다는 효율이 좋겠죠. 네. 가격은 낮추고. 네네. 야, 그러네요. 또 그러면 이제 저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인 거죠. 단결정 양극재가 올해부터 나오면서 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비용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단결정 양극재가 뭐예요? 이제 보통은 양극재가 다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압연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레스 기계 넣고 배터리를 만들기 전에 이제 뽑잖아요. 이렇게 돌돌돌로 말거나 아니면 뭐 팩으로 만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압연을 해서 이렇게 쭉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결정 소재는 이게 부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으로 전해액이 흘러 들어가서 가지가
이제 처지면서 스웰링 현상,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결정을 단결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걸 압연을 해도 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결정 소재가 지금 우리나라 하이니켈 배터리의 대세가 되고 있고요. 아직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배터리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또 여기다 소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산하는데 더 많은 공정이 추가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결정 이 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화재 안정성을 줄이고, 왜냐면 아까 안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깨지면서 이제 부풀어 오른다고 했는데 안 깨지니까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명이 또 높아진다고 해요. 네. 여기다 이제 에너지 밀도까지 높아지니까 하이니켈 양극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소재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게 에코프로와 포스코 네. 이 양대 축에서 네네. 요즘에 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이제 예전에는 에코프로였지만 네네. 이제는 포스코로 그 무게추가 기울었다.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밌는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하고 네. 가격이 또 역전됐어요. 시총이. 지금은 포스코가 이겼어요? 아니요. 포스코가 원래 항상 이기다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네.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PM. 네,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업체예요. 네네네. 에코프로 BM이 지금 조금 더 높아요, 시총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은 당장에는 지금 그 에코프로 BM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7년 지금 양극재 생산 능력이 연 71만 톤인데 현재는 18만 톤이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쪽을 보면 2030년 양극재 생산 능력이 연 100만 톤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포스코가 우위죠. 3년 정도 차이가 있네요. 3년 정도 차이 나는 게 저 좀 웃긴 것 같은데 2030년, 30년, 2027년, 27년 맞추면 되는데 얘네들이 약간 경쟁 심리가 있어서 약간 엇갈리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하면은 비교가 더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둘러서 좀 장난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 10만 5천 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현재 18만 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18만 톤이니까 약 7만 5천 톤이 더 많잖아요. 매출적으로 봐도 에코프로 BM이 좀 더 앞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전구체도 이제 둘 다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능력 연 21만 톤, 현재는 5만 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전구체 생산능력 연 44만 톤, 현재 15,000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포스코가 2차 전지 섹터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렇게 또 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수급에 대한, 재료 수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료 수급이 원활해야 공장 증설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객처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요? 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SDI, SK온 정도가 주 고객처인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주 고객처가 LG에너지 솔루션, 얼티엠셀즈, GM, 삼성 SDI입니다. 제가 포스코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고객처가 생기면 다른 고객처 별로 안 받잖아요. 에코프로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네, 삼성 SDI에 좀 주력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리튬이 이제 모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포스코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주 고객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수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앞서지만 수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는 이미 100조 원 이상의 수주를 받아냈기 때문에 저 계약이 만만치 않은 거고요. 더군다나 대부분이 바인딩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생산 못하겠어. 우리 그만하자. 이런 그냥 MOU 같은 게 아니고요. 바인딩 계약이에요. 바인딩 계약.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보다 포스코 그룹 쪽의 바인딩 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더 마음 놓고 증서를 할 수 있겠죠. 취소될 게 거의 없으니까. 그 바인딩 계약이라는 건 진짜 좀 실행 의지가 더 큰 네, 그런 걸로 거의 강제적인 계약이죠. 예.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어치 살게. 그럼 사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엄청 많겠죠.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네. 이런 쪽이 조금 더 네,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2차전지 외에 또 좀 주목해야 돼 그런 섹터나 뭐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제가 이건 전부터 이야기한 종목인데요. 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섹터, 이제 유망한 섹터가 저는 이제 2차 전지랑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인공지능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당장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성장성을 땡겨오는 건데 불안하잖아요. 사실 언제 미래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미국에도 너무 좋은 데 많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미국도 보면은 막 그 챗 GTP 만든 사람 막 쫓아내고. 맞아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가고 막. 맞아요. 아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쪽으로 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정말 왕자로 올라갈지도 아직은 모르겠고. 그쵸.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로봇주는 지금 이제 체감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현대차만 보더라도 뭐 다이나믹스 로보틱스 인수하고 삼성전자? 현대차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로봇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 공장을 자동화로 하면 얼마나 많은 이윤이 더 창출이 될까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제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현대차에서 더 이상 인력을 뽑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더 이상 많은 인력을 뽑지 않고 지금 리밋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대신에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려줬다고 그래요. 많이 올려줬다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인력만 돌리고 나머지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야, 네, 그렇구나. 왜냐면 인력을 계속 뽑으면 걔네들 계속 또 노조 활동할 거고, 네. 그럼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테슬라도 다 로봇으로 하고, 네, 다 미래를 벌써 보고 하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시설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다이캐스팅 전에 설명을 들었네요, 제가. 기가프레스? 예. 그 기가프레스에서 이제 다이캐스팅 그 기술력을 또 도입을 해서 한 번에 빡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력 감축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생산 쪽에서도 이제 로봇 도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계열사 2차 전지 공장 증설을 하는데 대부분 매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진짜 현실이네요. 네, 로봇 자동화, 그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것들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기업이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 로봇에 이제 관절마다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꺾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꺾으려면 여기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속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감속기의 우리나라 최대 강자가 SPG입니다. 네, 그래서 이 SPG가 제가 진짜 10몇 년 전부터 봤던 기업이고요. 뭐 한 7, 8천 원 하던 기업이 지금 이제 3만 1,200원? 3만 1,000원, 2,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전에는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제 좀 조정이 왔는데 뭐 3만 원대 왔다 갔다 할 때 뭐 사도 뭐 나쁘지 않다. 앞으로 계속 성장을 회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로봇 감속기 생산을 위해서 증설에 나서면서 생산 규모가 2025년 말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가 되겠죠. 네.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그냥 공장용 기계는 팔만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목도 돌아가야 되고, 예? 요 팔목, 뭐 발목, 뭐 무릎 다 들어가잖아요. 관절도 들어가요. 그렇죠. 손가락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와이어 같은 거 연결하면은 뭐 되니까 땡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 사회가 다가올수록 이제 감속기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고 로봇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속기 생산하는 회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네. 글로벌 경쟁력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SPG가 저렇게 떠오르기 전에는 저런 이제 감속기는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다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것도 잘 하잖아요. 그런 이제 소재 개발이라든지 저런 부품 개발을 잘 하기 때문에 또 보면은 이제 포스코 쪽에서도 이제 저런 감속기나 모터에 들어가는 강판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엮여서 일본보다는 좀 우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반도체 시황을 보려면 재고 수준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반기쯤부터는 좀 해소가 될 거다 얘기를 들었고요. 다행히 잘 맞았어요, 예측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 네오님 만나서 그 올해 초부터 샀으면 네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반도체주는 상당히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번 연도 내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7만 원대 회복이 됐고 이제 뭐 9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당장 이번 연도 안에 9만 전자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고가 아직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고 재고 수준이 4분기까지 아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가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부 고객사의 4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인상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렇구나. D램이 전분기 대비 약 11에서 25% 정도 올렸고 낸드는 약 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 4분기에 약간 좀 턴 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는 마이너스가 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1분기나 2분기부터 이제 수익이 다시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두가 HBM이잖아요. 네네네. SK 하이닉스는 HBM 또 잘한다고 하는데 좀 HBM 쪽은 어때요? HBM은 내년에도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H100보다 더 좋은 H200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HBM3E 제품, 그러니까 5세대 공정이거든요. 5세대 제품인데 요걸 이제 독점 공급하기로 했어요. 독점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HBM 시장에서 내년에도 업계 1위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여러 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도 있고 이제 또 전자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메모리 거의 몰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이라는 신의 한 수를 잡은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먼저 개발을 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HBM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이슈가 계속 꾸준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인공지능 이슈가 또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없어서 못 팔잖아요. 웃돈 주고 살 정도라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